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FOMC 회의에서 금리 결정을 앞두고 약간의 부담감이 작용했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요.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향후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치 않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지수가 이제 계속 상승세를 만들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재료보다는 또다시 새로운 재료가 필요하다. 과연 그런 것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중국이 최초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중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중국이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또는 리브라 이런 가상화폐들은 망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제대로 된 그런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즉 국가가 통제하는 그런 화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중국이 그걸 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게 캡 모자를 씌우게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네, 30% 룰을 지켜야 한다, 그 부분인데, 이렇게 캡을 씌우게 되면 매물이 수천억 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에 대한 부분과 삼성전자의 이 30% 캡 룰, 요것이 어떤 것들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30일입니다. 네, 10월 30일. 내일이 10월 31일. 아직 오늘은 마지막 날이 아니죠.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길거리에 노래가 많이 퍼지지 않는 것 같긴 한데, 오늘, 내일 정도 해가지고 아마 이용에 잊혀진 계절이 가장 많이 들리는 노래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TV 같은 곳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한 노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날을. 그런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이제 특별한 그런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도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뭐든지 다 주식에 갖다 붙이는 건 좀 그렇지만은, 어떤 특별한 의미, 즉, 요러한 형태에 있을 때는 내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냈었던 그런 어떤 결과치가 있었어. 이러한 어떤 특별한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잖아요. 또는 이렇게 바닥 관련한 종목군들, 또는 상승할 때 나타나는 어떤 신호라든지, 이런 자기만의 어떤 그런 기준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거. 사실 자기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한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해 나가시다 보면 참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 한 번씩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의미를 하나씩 부여 나가시는 그런 투자, 그런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전달해 드릴게요.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많이 안 빠졌습니다. 조금 빠졌습니다. 이제 마감으로 본다면 나스닥 같은 경우 0.6% 정도 하락이 좀 됐고요. 나스닥은 조금 많이 빠진 듯한 모습이죠. 이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이 좀 안 됐다, 혼조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조금 하락세가 나타났었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0.08 마이너스고요. 다우지수도 0.07, 안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빠졌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이거는 길을 가다가 재수없어서 약간 삐끗, 그런 정도? 근데 넘어지지도 않고 별 충격도 없어,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 보게 되시면은 지수는 경계성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죠. 투자자들이 지금 보면은 투자 심리를 막 끌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2018년도 같은 때 같은 미국이 금리도 인상하고요.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 승승장구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도 미국이 세게 치고 들어가니까 금방 끝날 줄 알았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가 8월 달이 좀 안 됐을 때였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할 때, 별거 아니야, 미국이 이렇게 해낼 거야, 그러면 미국이 더 잘 나가게 될 거야, 등등의 분석들이 많이 나왔었던 게 작년 봄, 여름 들어갈 때 그럴 때쯤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대체적으로 이제 미국 붐이 좀 일어났었고요.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 모멘텀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슷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조금 달라진 것은 뭐냐면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 국면으로 들어가고는 있습니다만 단계적인 관계, 즉 굉장히 나빴었던 악재를 서서히 회복해 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은 불확실하다. 그리고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들은 뭐 일단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 일단 투자자들에게 좀 부담으로 작용됐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뭐 당장 올라가야지 좋은데 그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된다.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본다라면 그 당시에는 강달러였거든요. 금리가 인상되면서 미국이 자금을 빨아당기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약달러 기조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 자신있게 투자하는 부분들을 조금 주춤하게 만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러한 형태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소비자 신뢰지수가 조금 후퇴하는 그런 형태, 경제지표가 약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죠. 여전히 뭐 지금 보면은 수치상으로는 미국이 잘 나가고 있다. 경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침체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전망치보다 조금 안 좋게 나오게 된다면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뭐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지표는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을 완전히 뭐 붕괴시킨다거나 뭐 경기 침체로 간다거나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그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냥 93% 이상이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물론 이제 걱정스러운 건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기는 하는데 이 금리 인하를 어떻게 연속시켜 나갈 것이냐, 내년에도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음번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사실 다음번 FOMC는 약간은 좀 부담될 수가 있겠죠. 연달아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금리 인하를. 그런데, 다음번까지 하게 된다면은 올해 안에 1% 수준의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 완전히 2018년도에 올려놓은 거는 다 반납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이 입장도 되게 우스워지는 거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승승장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금리를 계속해서 낮춘다는 것이 과연,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금리를 낮춰가지고 약달러 기조를 만들어가는 방법은 트럼프가 약달러를 하고 싶긴 한데 이 부분이 잘 안 됐죠.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쪽으로 압박을 불어넣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시킨다라는 것은 금리 인하는 곧 경기 부양이거든요. 그러면 우회적으로나마 미국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부담감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연속적으로 갈 것이냐 아닌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조금 회의적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일단 뭐 이런 것들은 결과가 나와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들 실적이 약간 좀 애매했죠. 지금 제너럴 모터스 GM 파업 때문에 3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2019년도 연간 이익 전망을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신기하게도 주가는 4% 이상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긴 한데,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구글의 모기업이죠. 알파벳도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가 지속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들 실적이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 80%가량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치를 크게 끌어올리는 모습이긴 한데, 이렇게 몇몇 기업들이 안 좋게 나타나게 된다면 좋은 것 속에서도 나쁜 것,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나쁜 것이 또 크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생각들은요, 사실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 무조건 다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 속에서도 작은 어떤 문제점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또 크게 부각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뭐 어찌되었건 결론적으로 본다면 나쁜 뉴스는 없습니다. 부담될 만한 뉴스도 없고 나쁜 뉴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뭐 위축된다거나 그래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 정도로 우리가 구분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가상화폐 관련한 얘기인데, 중국은 이제 뭐 비트코인부터 해가지고 가상화폐를 금지시키는 나라 중에 아주 그냥 그것이 엄격한 그런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페이스북에서 리브라 발행을 하겠다 어쩌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에 대한 그 열기가 계속해서 식지 않고 있는 부분이죠. 아직도 뭐 가격이 제법 높은 상태에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시장 트렌드가 형성되어 버리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리브라를 통해 가지고 아마 중국이 힌트를 좀 많이 얻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은 지금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발행해서 국가가 통제하는 그런 디지털 화폐가 발행되어야 될 것이고, 중국이 그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는요, 미중 무역 협상에서 지금 사실상 중국의 완패잖아요. 완패. 중국이 어떻게 본다라면 세계 패권에 계속 도전을 하고 싶어 하는데, 패권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죠. 미국이 딱 가로막고 너 도전하면 죽여버릴 거야, 때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에 깨갱하고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가만히 머리를 굴려보니까 페이스북이 힌트를 줬단 말이에요. 어떤 힌트예요? 리브라가 무엇을 한다? 달러를 대신하는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겠다. 자, 이제는 현금 시대가 없어지고요. 현 실물 화폐가 없어지고 가상화폐로 다 하겠다. 요거 하나로 전 세계 어디서든지 다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대단한 그런 뭐라 그럴까 소용돌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된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미국의 그 중앙은행이라든지 또는 시중은행들이 여기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것은 실물 화폐가 없어지고 이렇게 가상화폐를 이런 민간 기업이 발행을 하게 된다라면 이것은 정부의 어떤 파워를 죽여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은행들이 붕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은행은 돈놀이를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안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부딪힐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힌트를 중국이 얻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축통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기의 중심이거든요. 경제의 중심입니다. 미국이 강하게 지금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달러를 다 죽여버리고 실물 화폐를 다 죽여버리고 디지털 화폐라는 것이 생겨났는데 그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기축통화를 그런 역할을 수행해내게 된다라면 이것은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 아니겠느냐.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현재 발행하려고 하는 이 페이스북이 발행하려고 하는 이런 리브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냥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우게 되고 가상화폐 자체를 다 죽여버리는 거죠. 가상화폐 그딴 거 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블록체인은 좋은 거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가상화폐를 나라가 통제하게 되면 좋아질 것이다. 우리가 그걸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의 이런 속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 해서 뭐 좋은 소식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발행되어 있는 뭐 비트코인이든 뭐 라이트코인이든 뭐 대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있겠죠? 네. 이런 많은 코인들, 리플도 있겠죠? 네. 이런 그 가상화폐들이 1세대 가상화폐라고 지금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신종의 어떤 화폐들이 발행되지만 과거의 인기만은 못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러면 가상화폐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갈 수 있는 정도인데 가장 큰 취약점이 뭐였냐면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뭐 기준이 될 만한 어떤 그 자산이라는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세대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가상화폐의 시대로 가긴 가는데 뭔가 기초자산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가자.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가 예전에 그 석유를 이용해서 만든 페트로라는 가상화폐가 있었는데 미국이 그것을 금지 조치시키면서 망했죠. 그러면서 지금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것을 이제 기존의 화폐를 기초자산을 해가지고 만들겠다. 지금 그게 진행 중인데 미국 중앙은행이 펄쩍 뛰고 나서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이 가상화폐로의 시장은 넘어가는 과도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배제해야 될 것은 1세대 가상화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세대 가상화폐. 이 2세대 가상화폐는 아마도 기초통화로의 역할을 이 가상화폐가 해내가 된다라면 각 국가에서
이것을 잡아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사실 뭐 중국이 가상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기축통화로 쓰겠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할 것 같고요. 모든 나라가 다 가상화폐를 발행하게 돼서 화폐를 대신하는, 실물 화폐를 대신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로, 국가가 통제하는 그러한 형태로 가게 된다. 뭐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진짜 현금이 없어지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시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뭐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있었던 그런 부분대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성장한다. 글쎄요라는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가가 인정하는 그런 화폐들만이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뭐 상품 시장에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길가에서 돌멩이를 주웠어요.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이 돌멩이는 내가 주신 돌멩이라 너무 특별해요. 1000만 원에 팔겠습니다. 사는 사람이 있으면 상품 시장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뭐 비트코인은 뭐 1억에 팔든 20억에 팔든 뭐 팔겠다는 사람이 있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시장은 형성이 되는 거죠. 다만 그런 것들을 국가는 인정하지 않겠다. 화폐로서 인정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냥 참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이제 그런 야심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네요. 네. 중국은 계속 야심을 가지고 있긴 있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야기 전달해 드릴게요. 삼성전자에 모자를 씌우자 캡을 씌우면 매물이 수천억 원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시가총액 비중 상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뭐냐면 한 특정 종목이 전체 시가총액의 30%를 차지하면 안 된다.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보면 뭐 코스피에서 넘어갈 일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넘어가더라도 실제적으로 이제 뭐 ETF라든지 이런 쪽 상장지수 펀드를 이용한 그런 상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쪽에서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지 않은 쪽에서 관계가 없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코스피 200이거든요. 국내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이런 상장지수 펀드 또는 이제 많은 운용사라든지 그다음에 증권사들이 이제 추종하는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 그다음에 상장 지수 펀드, ETF죠. 이런 또 운용 자산, 뭐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국내에 설정된 이 운용 자산이 약 4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40조 원에 달하는 이 지수도 이 금액들이요. 코스피 200을 추종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코스피 200을 추종하고 있는데 이 코스피 200 내에서 즉 200 종목 안에서 삼성전자가 비중을 30% 이상 차지하게 되면 삼성전자로 인해서 주가의 왜곡 현상이 벌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 캡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캡을 삼성전자에게 씌워주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즉 주가가 올라갈수록 계속 비중을 낮추기 위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운용자산이 40조 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1%를 비중 초과했어요. 그렇게 되면 1,500억 원 정도의 매도 물량이 시중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강제적인 상황이죠. 네, 비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방법은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상한 제도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30% 안으로 묶는 것은 뭐, 안 된다. 그냥 뭐, 투자의 어떤 자율성을 왜 망치고 있느냐? 왜 제한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가 됐는죠. 근데, 사실 이제 한 종목이 너무 비중을 많이 해가지고 휘둘러 버리게 되면 지수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의 비중으로만 딱 들어가야지, 뭐, 그것도 사실 좀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30%로 채운 것은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30%를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상승에 제한적인 요인이 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30% 룰을 적용시키게 된다면 삼성전자에서 매도가 나와야 된다. 대규모로 매물이 쏟아져야 된다. 강제 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 건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처럼 이제 법을 뭐 풀어준다거나 이 부분이 하나 있겠고요. 근데 요거는 뭐 안 될 것 같죠? 네. 두 번째로는요, 비중을 낮춰주면 돼요. 어떻게 낮추느냐? 그냥 삼성전자 그대로 놔두고요. 다른 쪽을 사주는 거죠. 즉 하이닉스, 현대차 등등 이제 코스피 200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쪽 종목에
매수가 들어가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같이 올라가게 돼버리면 삼성전자보다도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이 대형주들의 상승이 어느 정도 더 빠르게 진행되죠. 그러면 비중이 빠른 속도로 30%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하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현대차와 똑같이 1,000억 원의 매수가 들어간다. 그러면 삼성전자보다도 현대차의 주가가 더 빠르게 올라가겠죠? 더 빠르게 올라가게 될 테고, 또 시총 비중도 같이 이제 삼성전자 1,000억 원 들어가는 것과 현대차가 1,000억 원 들어가는 것과는 이 시총 비중의 어떤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희석되는 효과가 분명히 크게 있을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자, 1대, 코스피 200이니까, 200 종목이다라고 쳤을 때, 1대 199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코스피 200 종목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의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길 수가 없겠죠. 자, 똑같은 비중도 들어간다 그러면 삼성전자 1억 원, 다른 종목들은 다 1억씩 들어가면 199억 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비중 자체가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단순한 계산이긴 합니다만 이런 정도의 어떤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상장 기업들, 즉 대기업, 코스피 200 기업들에게 삼성전자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출 수 없는 거잖아요. 매도 물량을 강제로 꺼내기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다른 종목들을 사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종목을 사주게 된다면 대형주 위주의 그런 지수 상승을 시키는 그런 대형주 장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수는 일단 끌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가 30% 넘었기 때문에 강제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것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이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올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매도가 삼성전자에서 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정책을 쓰게 된다면 지수도 올라가고 삼성전자도 안 팔아도 되고 주주도 좋고 다 좋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수가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정부 자금들을 이용해 본다라면 충분히 그런 쪽이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겠는가 생각되니까 이런 쪽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좋은 소식들이 아주 그냥 뻥뻥 터지는 그런 연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을 했지만 나쁜 소식은 없었어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다. 금리 인하 거의 확실시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중국이 최초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야심을 드러냈는데 아마도 기축통화로의 어떤 지위를 얻기 위한 그런 꼼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걸 가만히 놔둘 리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 약간 김칫국을 마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어쨌건 가상화폐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는 이미 시작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세대 가상화폐들은 점점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 이야기 그렇게 해드렸고요. 세 번째는 삼성전자에게 캡을 씌우게 되면 매물이 수천억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뉴스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걸 뒤집어 보니까 삼성전자 그냥 놔두고 다른 쪽에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수가 바닥권에서 상승세로 전환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자자가 시장 가격 변동에 관심을 두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또 정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관심이 지나칠 경우에 투기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 관심이 지나치다는 거. 하여튼 뭐든지 지나치면 안 돼요. 좋은 쪽으로 지나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나쁜 쪽으로 지나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장이 이게 바닥을 칠 때는 항상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지나치게 많죠. 상승할 때는요. 긍정적인 이야기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지나치는 것은 좋지 않다. 그 부분만 우리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나치지 않고 골디락스. 네. 적당한 수준 유지하는 그런 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